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저 며칠 전에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집에 그 김밥이 있었는데 네. 상한 줄도 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식중독 걸릴 뻔했어요. 오, 위험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습도도 높고 하니까 맞아요. 잘 상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어. 뭔가 더 그다음부터는 당장 조리한 게 아니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온이 높을 땐 세균성 식중독균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음식은 꼭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7월 29일부터 함께 보시죠. 1981년 7월 29일 32살의 찰스 영국 황태자와 20살의 다이애나 스펜서가 런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결혼했는데요. 오전 11시에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7억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야, 지켜보는 사람이 7억 명.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이애나와 찰스 황태자는 성 바오로 대성당 대주교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는데요. 결혼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신혼부부가 된 찰스와 다이애나는 70년 된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맹세와는 다르게 비극적으로 끝났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세기의 결혼을 한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는 결혼 후 불화가 계속됐는데요. 다이애나는 힘든 왕가 생활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 우울증에 걸렸고 극단적 선택을 5차례나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6년 8월 찰스와 정식으로 이혼하는데요. 그녀는 1997년 8월 31일 파리 알마 광장 지하 터널에서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8년 7월 29일 미국 정부의 우주기관인 나사가 설립됐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국가항공우주법에 서명했고 우주 탐사가 전쟁 수단이 아닌 인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우주기관 나사를 설립한 건데요. 그러면 나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우주국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있긴 했는데 공식적인 우주기관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나사의 전신은 항공기술 연구를 하던 나카였습니다. 나카. NACA. 오. 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무기 체계가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미국이 정부 산업계, 학계에 전쟁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할 조직으로 나카를 만든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나사를 공식 출범하게 된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카는 다양한 항공기 기술 개발에 공헌했는데요. 1920년대에는 항공기 날개 성능을 수식으로 예측했고 1940년대 말에는 X 실험기 첫 번째 시리즈인 세계 최초의 유인 초음속 비행기 X1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나사가 설립된 이후 10월 11일 첫 번째 우주선 파이어니어 1호를 발사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달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2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2년 법륜 스님이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막사이사이상은 어떤 상이에요?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인데요. 법륜 스님은 정파에 개의치 않고 탈북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856년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평론과 저술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베를리오즈 등의 많은 음악가에게 낭만주의를 알리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7월 30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47년 7월 30일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보디빌더의 꿈을 꾸며 15살부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이후 1966년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를 최연소 우승하며 마침내 보디빌딩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최정상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는 캐스팅을 통해 1970년 영화 뉴욕의 헤라클레스에서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존 밀리어스 감독의 코난 출연 후 인기가 급상승하는데요. 이후 터미네이터 시리즈, 토탈 리콜, 콜레트럴 데미지, 매기 등 각종 영화에 출연하며 액션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정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석 달째 계속되는 폭우로 양쯔강 유역이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54년 이후 최악인 이번 대홍수의 물마루가 인구와 공장 시설이 밀집된 하류 지역으로 돌진하고 있어 관련 지역이 모두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1998년 7월 30일 양쯔강에서 4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 양쯔강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홍수는 한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땅을 순식간에 덮쳤고 양쯔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한 달 동안 계속됐는데요. 결국 대홍수로 4,150명이 사망하고 2억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양쯔강에는 댐이 없었고요. 샨샤댐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몸으로 제방을 직접 막았었죠. 결국 중국은 범람을 막기 위해 양쯔강 지류에 있는 제방 11개를 폭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홍수로 이미 중국 농경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 경제 피해액이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6년 양쯔강의 샨샤댐을 완공했지만 다시 또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7월 3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63년 미국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태어났습니다. 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는 그 이름. 네. 헨리 포드. 네. 근대적 대량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고 또 자동차 시대를 연 분인데요. 포드가 활동할 시기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 대단한 건요. 1903년에 동업자와 함께 10만 달러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건데요. 이 자동차 회사가 훗날에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됩니다. 또 2016년에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됐는데요. 인천시 서구의 검단 오류역과 인천시 남동구의 운현역을 잇는 인천교통공사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1990년대 인천시가 처음으로 추진했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 개통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7월 31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산악인 엄홍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좌를 모두 정복했는데요. 이 도전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선 7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8,000m 수없이 많은 등반을 해봤지만 자 이번과 같이 진짜 악정고투를 하면서 지금의 그 진짜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정상을 갔다 온 게 극히 드문 경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진짜 제가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아서 기적과 같은 일을 저희가 이뤄내고 이 자리에 이 두 발을 딛고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꿈만 같고. 엄홍길은 어릴 때부터 도봉산을 오르내리며 산악인의 꿈을 키웠는데요. 작은 체구였지만 최정예 부대인 해군 수중파교대에서 잠수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지구력의 소유자였습니다. 1985년 25살에 에베레스트 첫 원정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1986년 안나푸르나 등정, 그리고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14좌 완등 도전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엄홍길은 2004년 얄룽캉봉, 2007년 로체샤르에 올라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2019년 11월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헌액됐습니다. 이번엔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77년 7월 31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 발명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은 전신소에서 일하던 중 송신 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중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데 착안해서 음악 기록 장치인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에디슨은 같은 해 11월 미국 특허국에 특허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87년 소리를 더욱 충실하고 용이하게 기록하는 납관을 사용한 납관식 축음기로 개량했는데요. 이후 에디슨은 한 번 녹음한 레코드를 다시 여러 장으로 복제하기 위한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는 마침내 레코드의 복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31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2년 영국에서 친나치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친나치 단체라면 유니언 운동이라는 새로운 단체잖아요. 맞아요. 이 단체는 1930년대부터 영국에서 친나치 정당을 이끌어온 모슬리가 1962년에 조직한 건데요. 런던 동부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반유대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2차 대전 발발로 금지된 자신의 정계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영국에서 친나치 운동 금지 조치가 생겼고 모슬리도 영국 정치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7년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유혈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유혈폭동이 일어났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순례를 온 이란인 순례자 15만 명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요. 그 폭동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지 순례 도중에 폭동이라니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 이 폭동으로 인해서 400여 명의 이슬람 교도가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치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동은 사우디 경찰의 발포로 가까스로 진압이 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더욱 가열되기도 했죠. 그럼 이번에는 8월 1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9년 8월 1일 광화문 광장이 개장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을 맞이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준공식과 함께 다양한 기념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화려한 빛놀이와 분수쇼가 진행됐고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서울역 광장, 네.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과 함께 그 시민단체들의 주요 집회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서 시위가 자주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래 개장 당시에는 이 광장이 전시회 성격의 행사장으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2008년 5월 27일 착공했고 길이 550m, 폭 34m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부터 광장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에는 해치마당이 조성됐습니다. 세종로의 상징이었던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 조형물이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6년으로 가볼까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1회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모리스처드 경기장에서 한국의 양정모 선수와 몽골의 강호 오이도프 선수의 레슬링 자유형 테러급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두 사람은 접전을 펼쳤고 끝내 양정모 선수가 오이도프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양정모 선수의 그 레슬링 금메달은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 후 첫 금메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경사나 다름이 없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정말. 맞아요.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종합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1978년에 또다시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해에 열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그리고 1980년 은퇴 후
조폐공사 레슬링팀의 트레이너, 코치, 감독을 지내다가 1997년 퇴직했습니다. 이 밖에도 8월 1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1년 경찰청이 발족했습니다. 경찰청은 치안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있는 중앙경찰기관이었는데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이날 발족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경찰청이 생기면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게 됐겠군요. 네,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에 설치하고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행정에 관한 업무 발전, 그리고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1946년 전라남도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모르고 있었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가 전라남도 제주였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전라남도는 1895년 23부제 시행으로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제주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후 전라남도와 북도로 바뀌었고 전라남도에 편입됐던 제주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리되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 제주도는 전라남도에서 분리가 되어 독립된 행정구역이 됐죠. 네, 그럼 8월 2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64년 8월 2일) 베트남 동쪽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의 135편대 소속 어뢰정 세척과 미 해군 구축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격의 결과로 북베트남 해군은 어뢰정 세척이 손상을 입었고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과 항공기 한 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어떤 이유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구축함 매독스호와 터너 조이호가 각각 1964년 8월 2일과 4일에 통킹만 공해상에서 초계를 수행하던 중에 각각 북베트남의 어뢰정 세척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베트남 외무부는 미국의 매독스호가 북베트남 영해 내에서 북베트남 초계정을 포격했다고 반박을 했죠.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8월 7일 의회에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슨에게 전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안, 이른바 통킹만 결의를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미국의 공개적인 군사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미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결의는 결국 250만여 명의 미군과 50여만 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전선으로 투입시켰고 베트남 사람들을 끝나지 않는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 국방부의 방대한 베트남전 비밀 보고서인 이른바 펜터건 페이퍼를 입수해 1971년 6월 13일부터 연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1995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이 통킹만 폭격이 자작극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21년 8월 2일 이탈리아의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가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전 세계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로 유명했는데요. 엔리코 카루소는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미성을 인정받아 1894년 나폴리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 1902년에는 몬테카를로의 오페라 극장과 런던의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 출연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엔리코 카루소는 주역 테너 가수로 명성을 떨쳤고 무대마다 히트를 기록하며 유럽 전역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8월 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김원기 선수가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84년 미국 LA에서 열린 제23회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레슬링 대회에서 62kg급으로 출전한 김원기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6년에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에 불시착하면서 폭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란 항공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쿄를 경유해 테헤란까지 전자제품 30톤을 수송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전자제품 30톤을 싣고 간 것 때문에 폭발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항공기는 그 물건을 전달하고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29번 활주로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체가 이륙한 뒤에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났고 항공기가 폭발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8월 3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58년 8월 3일)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북극점을 통과하는 해저 항해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역사적 탐험은 7월 23일 진주만에서 시작해 베링 해협을 거쳐 북극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항해에서 노틸러스호는 포인트 베로우와 알래스카의 만년 극빙 밑으로 들어갔고 잠수함의 방위를 검사하기 위해 잠수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틸러스호가 북극의 빙원을 통과한 시각은 8월 3일 오전 11시 45분. 4일간 북극 지역을 항해했고 8월 7일 아이슬란드에서 탐험을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이후 탐험을 마친 노틸러스호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함장인 해군 중령 앤더슨에게는 공로 메달이, 110명의 승무원과 동행한 참관인 모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7년으로 가볼까요? 1977년 8월 3일 스페인 북부의 소수민족 바스크족의 주민들 25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바스크족의 정치범 사면과 바스크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건데요. 그렇다면 바스크족은 왜 스페인의 독립을 요구하게 된 건가요? 1876년 카롤리스타 전쟁 이후 바스크인의 주권이 크게 침해됐는데요. 스페인 내전 때는 프랑코 반군과 대립했고 1937년 프랑코의 지원을 요청받은 독일의 무자비한 폭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이 끝나자 바스크인은 스페인에 흡수되어 자치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시위 이후 40여 년 동안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이곳의 바스크족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명분으로 테러와 납치 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8월 3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4년 수성 탐사선 메신저호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성 탐사선 메신저호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가 된 건데요. 하지만 기상 문제로 계획보다 24시간 늦게 발사됐습니다. 사실 이 메신저호가 1974년에 발사된 그 메리너호 이후에 두 번째 수성 탐사선이었잖아요. 네. 메신저호의 발사 결과는 어땠나요? 보잉 델타2 로켓에 실린 메신저호는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대를 떠나 7년 동안의 탐사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메신저호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79억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2011년 3월 수성의 공전 궤도에 들어가 수성 궤도에서 촬영한 표면 사진을 나사로 전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시사 만화가 안희섭 화백이 사망했습니다. 안희섭 선생님이라면 그 시사 만평, 네컷 만화 두꺼비를 그리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안희섭 선생님은 40여 년간에 걸쳐서 신문 만화계의 풍자와 또 해악이 깃든 시사 만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해 나가셨는데요. 압축된 단어의 이미지와 특유의 직설적인 필치로 정부의 비정과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네컷 만화 두꺼비랑 그 시사 만평 때문에 정권의 미움을 사서 핍박을 받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5공화국 시절에는 관계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일도 있다고 하죠. 네. 자, 그럼 이번엔 8월 4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오후 6시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구에서 폭발이 2차례나 있었는데요. 1차 폭발은 창고에 저장된 폭죽에 의한 것으로 비교적 작은 폭발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33초 후인 오후 6시 8분경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붉은색의 버섯구름과 함께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인근 항구 창고에서 2,750톤에 달하는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00m 이내에 대다수 건물이 반파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10km 떨어진 베이루트 국제공항마저 천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도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220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됐는데요. 7,500여 명 이상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대형 곡물창고 한 동이 날아가 민생에도 타격을 줬는데요. 대형 폭발로 3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약 1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거리로 나앉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8월 4일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 5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조오련은 해남군에 있던 자택에서 쓰러졌는데요. 그의 아내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오련은 1970년 방콕,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후 한국 선수 최초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1978년 방콕에서 다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저병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신기록을 50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현역 무대를 떠난 뒤에도 조오련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1980년 8월 11일 부산 다대포에서 대마도 서쪽까지 55km 바닷길을 13시간 16분 10초 만에 헤엄쳐 건넜고 2년 뒤엔 도버 해협을 9시간 35분 만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8월 4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사고가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난입한 사람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한동안 이 멘트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아, 알고 있어요. 이 사고,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에는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포로 송환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클린턴 미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두 기자가 돌아올 수 있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버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예. 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갑자기 우리가 라떼 월드까지 했는데 뜨뜨뜨뜨뜨뜨. 예.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아니,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꾸만 그 깜빡깜빡하는 디지털 건망증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분들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진짜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통화가 안 되니까 핸드폰을 자꾸 어디다 두고 다녀가지고. 아, 맞아. 네. 아니, 건망증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예전 매니저가 자꾸 차에서 뭘 찾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고. 그래서 너 뭐 찾냐 했더니 있었는데 뭘 찾아 했더니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야. 들고 그 후레쉬를 후레쉬를 켜고. 와. 야,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이게 깜빡깜빡 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안경 쓰고 안경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럴 때는 재밌는 메모리 게임을 함께 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보면 좋은데요. 다들 그 시장에 가면 이 게임 아시죠? 이거 뭔가 여기는 이제 시장 세대가 아니라 그렇죠. 마트 세대잖아요. 마트 이마트에 가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좋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꼬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파도 있고
양말. 아, 양파. 잠깐만 괜찮아요, 예진 씨? 제일 젊은 사람 아니에요? 깜빡깜빡하네. 끝나고 벌칙할 거예요. 아, 나 다음에 하려면 시장에 가면 일소 아줌마 있고 이걸로 웃음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죄송해요. 개그를 못하지. 못 살리네, 못 살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기억력인데 갑자기 시장 구경을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시장 구경. 가면 떡볶이, 순대, 뭐 간 추가해 주세요. 파도 주세요. 족발 좀 많이 주세요. 시장 얘기 그만해. 너무 시장 얘기잖아. 예. 이야, 그렇네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이 게임을 하자고 한 건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도 있지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죠? 다들 시장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제 전략이 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가 공개가 된다고요? 제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빅피처네요. 오프닝부터. 네.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는 있지만 또 그곳만의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인류의 경제 생활의 근간이 된 만큼 그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바로 시장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야, 재밌겠다. 이거 지금도 시장 구경 가나요? 그러니까요. 1일장이야, 갑니다. 3일장이야, 2일장이야, 매일 열리는 장이야. 그리고 저 지금 되게 시장하거든요. 얼른 갈게요, 얼른 갈게요. 자, 함께 보시죠. VCR 스타트! 아무래도 좀 정겹죠, 그죠? 좀 깎아주는 맛도 있고 깎아달라 하면. 맞아요. 주선호가 같이 나오는데 물건도 싸고 또 옛날 풍속 재미가 아니십니까? 싸게 팔고 물건 좋은 걸 뭐 소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 아마 여러분들도 뭐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고 뭐 싱싱하고 이러니까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뭐 불법이지만 옛날 시장에서는 이 뭐 강아지도 팔고 병아리도 팔고 이런 동물도 많이 팔았었어요. 맞아요. 어묵이다, 어묵. 신터불에 과연 신터불이다 이게.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과 식재료를 사고 파는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장소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시장이 생겨났을까요? 우리의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시장은 삼국사기. 하지만 이것은 당시 신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경주에 세워진 관설시장이지 우리나라의 시장의 효시라 보긴 어렵다. 시장은 인류의 발자취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처음엔 물물 교환 형태로 있다가 일정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진화했는데 최초의 시장은 조선 왕조가 한양을 건설할 당시 새로운 수도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 정식으로 시장이 생겨난 건 조선시대부터네요. 줄의 고공기후 수도 건설 원칙인 좌묘우사, 전주후시라는 틀에 의거해서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즉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의 종묘, 우측의 사지, 그리고 앞쪽에 조정, 정부 청사, 그리고 뒤쪽에 시장을 둔다는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야, 수도를 건설할 때 궁궐 뒤쪽에 시장을 꼭 두게 되어 있군요. 그만큼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최초로 생겨난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 궁금하네요. 수도 건설 당시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장의 이름은 지금의 종로 사거리에 자리한 운종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재화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해서 운종가로 불렸다. 종로는 한마디로 조선시대 최고의 번화가였다. 그래서 운종가구나.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종로는 저 때부터 막 번화가였네. 왜 모른 척 하세요? 저 때부터 운종가 가서 저기 쇼핑하고 계셨잖아요. 운종가 시대. 왜냐면 바로 알고 있더라고. 나오자마자 구름 문자 써서 한 거야. 이렇게 알더라고. 맞아. 저 때 집신도 저기서 사고 활동화도 저기서 사고. 곤방대도 저기서 사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기 나이가 안 돼서 못 샀어요. 맞네. 만 21세가 돼야 곤방대를 살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싸가지 없다고. 만 21세 안 되면 곤방대 못 샀어. 싸가지 없다고. 혼났어. 몰매 맞았어. 네. 됐냐? 이 운종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전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유기전은 비단, 무명, 명주, 생선, 종이, 배, 모시 등을 판매하는 시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도 다양하게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혹시 세 분은 시장 가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전 어릴 적 시장에 가면 꼭 엿장수가 계셨어요. 엿장수 분이 꼭 각설이 분장하고 2인 1조로 다녀. 남편인가 봐. 그러니까 부부인가 봐. 땅다라당당당 나라 땅다라당당 가이다. 맞아. 익숙한 멘트. 딱딱딱. 옆에서 막 장구 줬다 알바하신 거 아니에요? 1인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흘려서 보고 있어 막. 옷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저 가위 큰 가위로 해가지고 이걸로 탁탁탁 치면서 맞죠? 맞아요. 그거에 홀리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 문화재처럼. 울릉도 호박역이라고 하는데 호박 맛은 하나도 안 나. 그냥 달기만 하러. 맞아요. 맞아, 이렇게 시장에 가면 언제나 재미있는 얘기가 넘쳐나는데요. 그 네. 중심엔 시장 속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여리꾼. 정답. 여리꾼. 여리여리에서 여리꾼이었죠. 아, 이렇게. 여리꾼. 나처럼 여리꾼 하고 싶다. 나처럼 여리여리한 거예요. 아, 저건 여리꾼. 남봉꾼. 아, 여긴 남분. 사기꾼. 사기꾼. 꾼들의 모임. 제주꾼. 좋아. 뭐야, 콧소리 뭐야. 성형꾼. 눈, 코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면 성형꾼. 아니 근데 여리꾼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전 행랑이 생겨나자 상업 활동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상인도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리꾼.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상거래 풍속인데 여리꾼이란 일종의 손님과 상인을 중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원짜리 물건을 여리꾼은 손님에게 15원으로 얘기한다. 흥정 끝에 물건이 12원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이원은 여리꾼이 자기 몫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중계를 하셨던. 중개상이네. 중개상이네. 삐끼요. 맞지, 그거 맞지. 피키. 에이전시네요. 에이전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쓰는 암호도 있어요. 암호가 있어? 그러니까 손님을 데리고 가서 주인과 흥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면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점 주인과 여리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암호까지. 저러면 뭐 안 넘어가고 못 빼기죠. 맞지, 요즘에는 뭐 암호라기보다는 이게 계산기 딱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외국 나가면 천밭. 안돼 비싸. 천밭. 비싸. 고퀄리티. 비싸. 천밭 고퀄리티. 반도.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순간. 태국인데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5일장이 성행을 했는데요. 이 5일장의 1등 공신은 바로 이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지? 그러니까. 보부상. 보찜 장수를 뜻하는 보상과 등찜 장수를 뜻하는 부상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보부상이 그런 물건을 뜻이었구나.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던 보상은 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값이 비싼 물건을 취급했다. 야, 보찜 장수가 가성비가 좋았네요. 가성비 갑이네. 부상은 지게에 부피가 큰 물건을 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주로 생선, 소금, 그릇 등 값이 싼 생필품을 다뤘다.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의 계급에 따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천하게 여겨졌던 보부상들. 하지만 조선시대 상업활동의 중심에는 늘 이 사람들이 있었다. 게다가 정보 전달이 빠르고 지름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상업 발달과 더불어 교통로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분들이 조선시대 그 경제를 다 이렇게 맞아. 원활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 진짜 큰 역할을 하셨네요. 야, 이 보부상들이 없었으면 5일장이 어떻게 섰겠습니까? 맞아요. 야, 누가 그 물건들을 그냥 전국 팔도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맞아요. 저 산골 마을까지 가가지고 이분들 없었으면 다들 소금, 짠맛 못 느끼지. 맞아. 사는 사람들. 맞아. 보부상은 조선시대 상업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어줬는데요. 보부상이 활약하던 조선시대 5일장의 모습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매하던 조선시대의 정기시장이었다. 농민, 수공업자, 어민 등의 생산자들은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서로의 물품을 교환했다. 조선시대에 보통 5일마다 열리던 시장에 보부상은 다양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5일장에서는 물건만 팔았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고 대단히 거래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노래와 춤이 펼쳐지는 삶의 공간이었다. 자, 이렇게 그야말로 시장은 당시 서민들의 인생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상거래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조선시대 최대의 시전 6개를 뜻하는 유기전도 몰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상권을 강탈당한 우리의 시장은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는데요. 해방 이후 5일장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암시장 형태의 시장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오, 바글바글하네. 식량을 비롯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서울 봉천동에 암시장이 생겨나 성시를 이루었다. 그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초콜릿, 빵, 커피, 주스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야, 저런 암시장에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맞아. 막 심지어 탱크도 판다는 얘기 있었어. 아니 정말이야. 아니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가 내가 암시장 가면 없는 게 없어요. 탱크도 하나 사와 막. 진짜 그런 말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 미제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50년대에는 이런 암시장만큼이나 인기 있는 시장이 바로 야시장이었는데요. 밤만 되면 종로거리가 환하게 밝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열린 서울의 야시. 서울 종로거리의 명물 야시가 5월 19일 밤부터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흰 휘장으로 둘러싸인 옛 모습 그대로 다리에 가지가지 국산품을 펼쳐놓고 터저름 밤거리를 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시장 열리면 이렇게 반갑고 너무너무 기쁜데 50년대부터 이렇게 신기하게 야시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네요. 맞아요. 사실 야시장은 그보다 한참 전인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당시에는 서울 구경을 와서 창경원 벚꽃과 종로 야시장을 안 보면 서울 구경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시장은 서울의 명물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통시장이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장에 가면 지역 특산품은 물론이고 숨은 맛집들도 진짜 많아요. 시장에 가봐야 돼. 네. 그 있잖아요. 광장시장 가면은 마약김밥, 그렇죠. 속초 중앙시장에 닭강정, 진짜 끝내주잖아. 기름떡볶이, 너무 맛있어. 기름떡볶이 약간 하얀 거. 하얀 게 이렇게 기름에 간장 느낌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짭짤하면서 여기 침샘이 확 올라오잖아. 여기 따끈따끈해 침 나와. 아유 정말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시장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촉촉하고 닭비린내, 막 생선비린내. 맞아. 사실 조금 깨끗하진 않았어. 맞아요. 네. 1960년대부터는 이런 시장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건설의 세소시. 서울 시내 중구 오장동에 현대식 설비를 갖춘 큰 시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 중부시장 주식회사가 9억 9천만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작년 3월에 착공해서 지난 2월 26일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서울 중부시장은요 아직도 있는 곳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건어물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장은 4,900평의 대지와 2,300여 개의 최신식 점포를 갖추고 있으며 이날 낙성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중부시장의 발전을 축복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부터 60년대 현대식 설비까지 갖춘 최신식 시장까지 시장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는 시장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추석을 앞둔 장터.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가득 찬 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5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시장에서는 소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흥정을 벌이고 신선한 생선을 구하려는 농촌 주민도 몰려듭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던 양령시장이 부활하면서 시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시장 근처에 가면 한약재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런 시장에 약방 안을 들여다보면 뿔 달린 사슴머리가 통째로 걸려있고 막 자라있지, 뱀있지, 진해 뭐 별의별 약재들이 그냥 다 전시되어 있어서 조금 무섭기도 했어. 무섭지. 그 뭐 건강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흑염소. 맞아요.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4,600톤이 넘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16만 6천 평 대지에 6만 평 규모의 건물을 갖춘 이곳 도매시장에서는 과실류와 채소류, 생선류, 건어류, 육류 등을 하루 4,680톤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락시장이죠? 네, 송파동에 있는 가락시장이죠.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밀리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반 시장뿐만 아니라 약재 시장 같은 전문 시장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진짜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하면 수산물 전문 시장. 아지매요. 이 부산으로 안 오면 그 자갈치 시장 빼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좀 똑바로 좀 아지매처럼 한번 해주소. 어디서, 보이서, 사이서, 야서서, 사이서. 라임 찢었다. 찢었나? 아, 그런데요. 예. 왜 이름이 자갈치 시장이에요? 부산에서 자갈치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기 어디 사람이에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해요. 요런 말투로 자갈치에서 생선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바가지 되나요? 예. 야. 어떻게든 사투리를 써야 돼요. 네. 자갈치에서는. 자갈치 한 마리 주이소. 그 한 마리 드릴게. 예, 얼마 주이소. 믿고 물어봐야 되는 거 얼마 아닙니까? 믿고? 14만 8천 원이라 예. 싸네 예. 역시. 주이소.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다 했네. 다시 가야지. 이소영 씨처럼 자갈치 시장이 바닷물고기, 이 자갈치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갈치 시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시장이 생길 당시에 길게 뻗어있던 자갈밭이 있었는데요. 그 자갈밭을 자갈처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 자갈치. 아우. 자갈처 시장이었는데. 자갈처 시장. 예. 오늘 유튜브 덕분에 제가 또 지식이 생겼습니다.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제 덕분에 싸게 생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았잖아요. 14만 2천 원보다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투리를 못하는데 알아서 무슨 소용이야. 무슨 하나 주이소. 칠판을 조그만 걸 갖고 가서 아지매요. 이거 얼만겨? 얼만겨? 목이 아파서 예. 그렇지. 자, 이렇게 다양한 전문 시장과 대규모 시장들이 생기면서 전통 시장은 크게 발전했지만 대형마트와 대기업 마켓들이 점차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존폐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안 돼.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서울 남대문 시장. 주변 백화점의 화려한 연날 매출 성적에 비하면 올겨울 상인들의 마음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데 뭐 경품이고 하니까 손님들도 뭐 전부 백화점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물건만 다 갖다 놓으면 털도 나고 팔질 않고. 작년보다 반 이상의 손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옛 명성을 되찾고자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오가고는 있지만 시장의 몸집이 큰 탓에 십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 상인들은 그래도 올 한 해 보람을 느낍니다. 어렵게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이 할인점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길을 돌려 매출이 30% 이상 뛰어오르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야채 생선 과일 같은 거는 신선도도 훨씬 낮다고 보고요. 또 직접 직거래 등을 통해서 싸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재래시장이 충분한 강점이 있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유통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의 재래시장 1,100여 곳 가운데 지은 지 40년 이상 돼 낙후 정도가 심한 곳은 46%. 안전 문제가 심각한 곳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시장이 대부분 좀 오래되고 네. 시설도 좀 낙후돼 있긴 하죠. 맞아요. 재래시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시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특화 시장 그리고 생활권 중심 시장이 세 가지 유형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장도 변해야죠. 예.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재래시장. 제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 재래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엔 모바일 상품권 형태도 등장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시장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요즘 대세잖아요. 이 라이브 커머스. 맞아. 라이브 커머스와 연계를 해서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유입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라이브 커머스의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소영 씨, 네, 오늘 파야 될 안녕하십니까. 제품은 효소예요. 효소입니다. 보여주세요. 먹기에서 이 산나물들 이거 네네. 같이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산나물을 이렇게 쫙 데쳐서 한 입에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사야 돼. 얼마예요? 아니 심지어 진짜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나물들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나물. 워낙에 이제 또 시장 물건이다 보니까 싸게 좀 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덤도 들고 있더니 4분 만에 완전 매진. 4분 만에? 4분 만에. 야, 이 완판의 완판녀네, 완판의 여인. 야. 4분 만에 3만 원이랑 막 이런 거 잘했네. 줬었는데. 시장 제품을 이렇게 팔게 도와줬잖아요. 이거 아이디어다. 그쵸. 시장에서 문의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출동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저희까지 4명. 그렇지 우리 왜냐면 요일별로 나눠서 일주일 뉴스 동안. 버전으로 만들어 파는 라이브 커머스를. 이야. 네, 새로운 소식입니다. 오늘 신정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오늘 순대가 들어왔는데요. 자, 순대가 원래 1kg에 38,000원인데 오늘은 34,000원에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조혜진 기자, 조혜진가. 네, 저는 여기 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묶어서 가면 되겠네. 오, 투자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살에 걸렸어. 매진입니다. 매진. 홈쇼핑 같지만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전통시장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물건을 살 손님 찾기에 나선 겁니다. 직접 출연도 하시고 사인분들께서.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퀵커머스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이 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진짜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저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성향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낸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좋다.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시장도 배달에 적극적입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광어를 골라 회를 뜬 후 포장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여 분. 퀵배송 서비스를 통해 반나절 안에 고객의 집까지 배달됩니다. 진짜 쉽고 간편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네요. 당일 2시까지 주문을 해주시면은 6시나 7시 사이에 댁에서 드실 수 있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시장 안에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시키는가 하면 포털업체와 손잡고 온라인 배달 시장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네요, 또 정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도 혼자서 살기에는 혼자서 경쟁력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내에 그 대기업의 그 프랜차이즈 그 슈퍼마켓이나 또는 SSM 같은 것들이 입점해가지고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잘 파는 것들은 거기서 팔고 또 거기서 잘 팔 수 없는 것들은 전통시장 쪽에서 팔고. 좋은 변화네요. 그러니까. 과거 만남의 장이었던 시장도 오는 손님만 기다리지 않고 손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상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루리 톡. 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뉴스와 함께 시장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 시대별로 모습은 달랐지만 그 안에 정겨움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상암동 라떼시장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시장에 가면 소영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시장에 가면 소영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진혁이도 있고 아줌마 가면 얘들아! 이거 예, 클립으로 잘 남겨주세요. 꾹꾹꾹꾹. 저거 열이 꿀. 아 여긴 남부 사기꾼. 사기꾼 꾼들의 모임. 제주꾼. 좋아. 뭐야 콧소리 뭐야? 성형꾼. 눈코